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셋값 논란으로 하루 만에 경질됐습니다. 5% 상한선을 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전셋집 보증금을 14%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보궐선거를 9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지위 고하, 정치 유불리를 막론하고 파헤쳐야 한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합니다. 또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부동산 업무 관련자는 신규 취득이 제한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당초보다 3주 늦춰져 다음 달 셋째 주 공급됩니다. 물량도 당초보다 13만 명분이 줄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10배를 넘는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황사 경보가 내려진 건 11년 만입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측량 관련 현황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복된 차량을 주민들이 들어올려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전격 경질됐습니다. 전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에 세입자로부터 14%나 전세값을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곧바로 경질한 겁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정책을 지휘해왔고 임대차 3법 처리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사과와 즉각 경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례적인 전격 경질의 배경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정우 기자가 이번 일에 전말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 비서관을 문 대통령이 현 정부 경제정책사령관격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 실장의 전셋값 꼼수 인상이 보도된 지 만 하루도 안 돼 문책한 겁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4% 올려받았는데 정부 여당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하루 전이었고 법 시행 기준으론 이틀 전이었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참여연대 활동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 실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 정책과 공약을 만들었고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정책실장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야당에선 위선에 극진한 강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경제수석은 2019년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고령화로 진단해 논란을 빚은 인물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지난해 말 이미 사의를 밝힌 적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의 내로남불이 빚은 대형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올려받은 데 대해서 김상조 전 실장은 본인이 사는 집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는 집 전세값이 5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도 정작 임차인에게는 1억 2천만 원이나 올려받아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실장 부부는 예금만 14억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이나 올려받은 데 대해 청담동 중개사들조차 너무했다고 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올리기는 한 거지. 많이 올린 거지.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살고 있는 전셋집에 보증금을 올려줘야 해 자금 마련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실제 보증금 인상액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김 실장 부부는 작년 말 재산 신고에서 예금으로만 13억 9천만 원을 신고한 현금 부자였다는 점도 거짓 해명에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등의 임대차 3법을 추진할 당시 야당에선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 실장은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며 곧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은 7달 만에 1억 원이 올라 이번 달 6억 원을 돌파했고 그마저도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부동산 실정과 LH 사태 여파로 이번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는 여당은 또다시 터진 부동산 관련 악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정책실장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어젯밤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에 김 전 실장의 경질을 여러 경로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만큼 선거 직전 터진 청와대발 대형 악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당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경질 발표 2시간 반 만에 당연한 조치라는 당 논평도 나왔습니다. 보도가 난 직후부터 신속히 처리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민들을 법망에 던져놓고 자신들만 빠져나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경제를 추락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은 법을 이용하여 가계 경제는 성장시켰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2주택 논란 속에 스스로 청와대를 나간 바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낳았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교체됐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책실장 경질을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투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전에 단행된 김상조 실장 경질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투기 문제도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아온 적폐 탓으로 돌려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와서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불공정 거래 감시를 위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적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격 경질한 김상조 실장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농지 취득 심사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선 양산사조 부지 취득 과정에서 11년 영농 경력을 적어낸 대통령이 반성도 없이 또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격이고 내 눈에 대들보는 외면하는 형국입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투기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왔던 정부는 전국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대통령 담화와 함께 정부도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LH 같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을 우선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에 근무하는 7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나머지 공직자 130만여 명도 소속기관 감사관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 관련지에서 땅을 사거나 1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이 금지됩니다. 무주택이거나 상속,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벌과 환수도 강화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에 접근한 공직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 그리고 퇴직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고 부당이득에게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위헌 논란이 된 소금 몰수도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개편안은 빠진 채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만 LH에서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외면한 채 말잔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이렇게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일반인도 앞으로는 땅을 살 때 규제와 의무 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집을 살 때처럼 대출 한도가 생기고 세금 부담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계획이 너무 거창해서 혹시 또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닌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은 지역 농협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땅 감정가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담보대출 비율 L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지에도 LTV가 있지만 주택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지역 농협 등 제2금융은 느슨하게 운영됨으로써 토지 투기에 악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에도 LTV가 적용됩니다. 1000제곱미터 또는 5억 원 이상의 땅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내로 짧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주말 농장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주택 투기도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도 처벌되고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등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도 크게 늘렸습니다.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 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정부는 합동수사본부 내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어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첩첩산중인 셈입니다. 이례적인 신속한 인사 조치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를 취재하는 김보건 기자에게 여권의 기류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거 이건 뭐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김 실장의 전셋값 논란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어제 오후 한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질이 공식 발표된 게 오늘 오전 11시 한 15분쯤이니까 반나절 만에 경질과 후임자 인선까지 모두 결정이 난 셈이죠. 예. 우선 오늘 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 이전에 경질을 해야지 그나마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 듯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제가 김 실장을 이렇게 빨리 경질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문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을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줄였습니다. 예, 뭐 그건 공식적인 이제 대답이겠죠. 예. 자, 김 실장이 정책실장 되고 나서도 이제 여러 번 경질설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사표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은 경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을요 정권 출범과 함께 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해서 재벌 개혁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부터는 청와대로 불러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지휘하도록 했죠. 마스크 대란과 또 부동산 실패, 또 백신 공급 논란 등 위기 때마다 교체설이 돌았지만 대통령은 그때마다 신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 당의 신임을 크게 잃게 되는데 바로 이 재난지원금 지급 때입니다. 예. 당이 기재부와 갈등을 빚을 때 홍남기 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어제 오늘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적폐가 바로 김 실장의 행태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당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요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기 경질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열세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최대한 빨리 악재를 털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 쪽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서 다행이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김 실장의 경질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청와대 정책 특히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서 김 실장까지 부동산 정책 투톱을 모두 교체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이호승 경제수석은요, 일자리 비서관을 지낸 뒤에 기재부 차관까지 맡았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높다 이런 인물로 꼽힙니다.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와대가 이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보궐선거 관련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나타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즉각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오 후보 측은 민주당 주장이 허구라는 걸 서류로 증명하겠다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에선 후보직 사퇴 요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야당 후보 검증 TF는 오 후보를 봤다는 당사자들과의 3자 대면을 요구했고 박영선 후보도 오 후보가 거짓 해명만 계속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오 후보는 토지 측량 때 본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문서로 입증하겠다며 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승천함이 그 현장에 갔었다 그래요.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 자기 잘못 모르고 그대로 지금까지 하던 행태 반복할 겁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는데 안 대표가 사퇴한 기호 4번 자리엔 사퇴 글자가 찍힙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되면서 정책 대결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재산 문제, 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 고소 고발전도 치열합니다. 부산 상황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책 대결을 다짐한 김영춘, 박형준 후보 간 5번째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또 정책 이야기 좀 더 주안점을 또 갈 겁니다. 토론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재산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재현됩니다.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투자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좋은 일까지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저는 마타도 선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책 선거 하시기를 바라고. 민주당은 박 후보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시 꺼냈고 홍익대 엄중 경고합니다. 오늘 늦게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라임 사건이라고 하시죠? 김영철에게 2억 5천을 자기가 직접 줬다고.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정책 공약은 실종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4명은 이번 선거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서울 선거와 비교해보면 공약 인지도가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은 김 후보의 친형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박 후보는 배우자를 투기꾼, 복부인으로 부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각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백신 수급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코로나 환자가 줄지 않자 전 세계 백신 생산국들이 잇따라 자국 우선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마저 3주 연기되면서 백신 접종 일정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당초 이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량은 26만 회분 줄고 시기도 4월 셋째 주로 밀렸습니다. 국제적인 공급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된 걸로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대 생산국인 인도가 최근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생산분의 공급 일정까지 변경된 겁니다. 식약처 검증자문단이 허가를 권고한 얀센과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긴 노바백스 백신 등도 아직 2분기 도입 날짜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분기에 총 1,100만 명을 계획대로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정한 만성질환이 백신 접종의 금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4월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은 200만 회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량이 계획대로 들어올지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공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포가 아닌 거죠. 스페인에서는 로콘스터장에 5천 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간큰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세계 각국이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극복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실내 공연장에서 록밴드의 공연이 시작되고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죠. 코로나 음성 판정을 거친 5천 명이 입장해 팬데믹 상황에서 대규모 문화 활동이 가능할지 실험에 나선 겁니다. Nos hemos evadido un poco de la realidad, es decir, hemos estado en nuestra pequeña burbuja de concierto y hemos logrado incluso recordar aquellos años en los que esto era una cosa normal. 3월 들어 스페인의 일평균 확진자가 5천 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진 거죠. 앞서 네덜란드에서도 일평균 확진자가 줄어들었던 이달 초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천 명대로 다시 늘면서 봉쇄를 3주 연장했죠. Dat is de zorgelijke realiteit van vandaag en daarom kunnen we op dit moment geen maatregelen loslaten. 이웃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주 사흘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고 독일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는 날이 속출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나옵니다.
unserer Kontakte, unserer Mobilität. Lockdown, wenn Sie es so nennen wollen, so wie wir es letztes Jahr Ostern ja auch erlebt. 코로나 장기화에 백신 접종도 시작되면서 방역 의식은 느슨해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라 더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과 네덜란드 역시 10% 안팎의 접종률에 그치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죠. 거리두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는 아예 안 되고. 지난 26일에는 한 달여 만에 하루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죠. 백신 국수주의 속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넘어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황사 경보도 내려졌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10배가 넘을 정도로 지독해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겠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에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대기질 상태를 알려주는 전광판도 붉은색 경고로 채워졌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매봉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뿌연 먼지에 가려서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강한 북서풍을 타고 중국과 몽골에서 넘어온 모래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겁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제주 등 전국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황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흑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시간당 1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와 광주도 10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고 서울도 한때 78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려던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좀 목이 조금 칼칼하고 그리고 눈도 좀 많이 뻑뻑하고 그렇습니다. 칵칵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상청은 서해와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황사경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내일 황사경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전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 4살 된 아이들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가 화장실 앞에서 버티는 모습도 담겼는데 피해 학부모들은 이 같은 일이 수십 차례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CCTV에 담긴 구미의 한 어린이집 모습입니다. 한 보육교사가 4살 난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밀어놓고는 출입문 앞을 막아섭니다. 또 다른 아이는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집에서 화장실 가기를 싫어하는 자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일부 학부모가 지난해 1월 해당 어린이집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화장실 가까운 자리더라. 부모 옆인데 그 자리 기겁을 하는 거. 잘못하면 여기 가야 된다고.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에서 12월 2달 동안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5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원생 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은 진상조사에 필요하다며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오히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들을 고소했습니다. 거기를 가겠다는 분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안 가지고 고소를 당했다. 취재진이 해당 어린이집 측을 만나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상습 학대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한 20대 엄마는 구속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생후 7개월 난 아기가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됐습니다. 아기는 뇌의 4분의 3이 손상된 채 뇌사에 빠졌습니다. 소아과에서 아기 반응이 없다고 원광대병원 이송 요함. 그 내용 들어온 것이.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에 나섰고 지난 19일 외국 국적의 20대 엄마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7일부터 아이를 때리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21차례 폭행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학대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아이 떨어뜨렸을 때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결혼한 뒤 지난해 8월 출산한 A씨는 친정 부모가 육아를 돕기 위해 입국하기로 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A씨는 그동안 이웃 주민 등과 교류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기라니까 얼마 안 돼. 여자가 항상 집에 있어요. 착실한 줄 알았는데.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변경해 오는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한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오가는 차들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전복된 차량을 주민들이 들어올려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서로 부딪히더니 차량 한 대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고 결국 옆으로 쓰러집니다. 골목길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 충돌에 이곳까지 튕겨져 나오며 전복됐습니다. 빵 하는 소리에 내가 보니까 차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사고 직후 차량 주변에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쓰러진 차량을 일으켜 세웁니다. 운전자 상태를 살피고는 바로 일터로 되돌아갑니다. 뒤집힌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를 일으켜 세운 시민들은 사고 현장 인근의 약국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하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구조자들은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인터뷰도 사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고 그냥 넘어져 있으니까 불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별말 안 하셨어요. 경찰은 구조에 동참한 용감한 시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동네에서 화투판을 벌인 노인 15명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1점에 100원짜리 화투라서 평소 같았으면 훈방 조치될 수준이었는데 도박죄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하실에서는 72살 A씨 등 노인 15명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도박 개장죄와 도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이곳에서 붙잡힌 이들은 모두 60대에서 8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오갈 데가 없자 1점에 100원짜리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당시 압수한 판돈은 2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도박은 사람들이죠. 나라들 치고 잘 보는 거 보고 그 도박이라고 그래. 경찰 관계자는 판돈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훈방 조치할 수준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관악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노인들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대중교통부터 주차비 정산까지 다 되는 후불제 교통카드 많이들 쓰실 겁니다. 충전식 교통카드보다 확실히 편리한데 그런데 분실 신고를 해도 며칠 동안은 기능이 살아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누가 주웠어도 명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턱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최모 씨. 그날 바로 은행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았는데 며칠 뒤 날아온 사용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쓰세요. 누군가 카드를 주어 교통카드로 8만 5천 원어치를 쓴 것이었습니다. 59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퇴근해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카드 분실 신고를 해봤습니다. 체크카드 분실 접수하겠습니다.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선 결제가 안 되지만 버스는 물론 지하철도 문제가 없습니다. 분실 신고 후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살아있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신용카드와 후불 교통카드 결제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승인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교통카드 운영사인 티머니 측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정산합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정지해도 교통카드가 정산될 때까지 카드를 주운 사람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곳곳을 다니며 실험해봤더니 인천공항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약 25,000원, 서울 도심 주차비 37,000원 등 분실 신고된 카드로 반나절 만에 6만 원 이상을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 3일 동안은 이용이 되실 수도 있어서 이후에 정지가 모든 차량이 정지가 된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어렵습니다. 각각 운수사마다 새로운 정보 데이터를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와 티머니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편리성 때문에 후불카드 이용자는 많아지고 사용처도 빠르게 느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황당해가지고 제 주변인들도 어떻게 믿고 쓰냐. 저도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왔던 경실련이 이번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5조 5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SH가 땅 장사로 시민들에게서 5조 5천억 원을 벌어갔다는 뜻이 될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송민선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가 2013년 조성한 마곡지구 모습입니다. 37만 평 규모인 이 마곡지구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원가는 3조 9천억 원이지만 판매 가격은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SH공사가 챙긴 이득만 2조 5천억 원에 달한 셈입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마곡지구를 포함해 공공택지 87만 평을 팔아 5조 5천억 원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공주택을 값싸게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신 사기업처럼 땅을 팔고 집장사에 골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서민주거 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SH공사 측은 수익을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도 메꾸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냅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SH는 또 토지 조성 원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이 오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을 나섭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철도역 건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 예정지 일대 부동산을 샀는데 주민공청회가 열리기 5달 전입니다. A씨는 이곳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대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38억 원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붙어 있으니까는 안 되지 그거는. 빚이 그렇게 내가지고. 경찰은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직 보좌관 아내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경기도, 안산시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좌관의 아내가 안산 장상지구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에
70%를 대출하여 3억 원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기존 기계 부품 대신에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전장 사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소부품 업체에는 먼 얘기였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건 아닌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 모터,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센서와 카메라, 모두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전장 부품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전장 부품이 30%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차는 70%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엔진 배기에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차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장 부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삼성, LG 등 IT 기업들도 전장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협력업체들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부품업체들의 미래차 대비는 미흡합니다. 각종 연구개발비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 국내 자동차 부품사의 58.9%가 미래차 부품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고 절반 이상이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미래차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중소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선박 에버 기분호가 일주일 만에 물에 떴습니다. 지금 예인선으로 천천히 배의 위치를 원래 진행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대기 선박들을 다 통과시키는 데는 사흘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물에 띄우려는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선체가 조금씩 떠오르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현지 시간 새벽 4시 30분쯤 뱃머리 쪽에서 물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초 7일 만입니다. 뱃머리 쪽 제방의 모래와 흙을 27,000세제곱미터, 18m 깊이까지 파낸 결과입니다. 제방과 불과 4m 거리에 있던 배 꼬리 부분은 102m로 여유가 생겼고 배의 방향도 80%가량 진행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زي ما بقول برضه ان احنا بنفضل شغالين في السيناريو اللي ناجح لما بيفشل بننقل للسيناريو اللي بعده واحنا نكون مجهزين له لكن التوقيت بالظبط ما اقدرش بصراحه اقول لاني مش عارف. 이에 맞춰 그동안 멈춰 세웠던 엔진도 가동시켰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배가 완전히 뜨면 운하가 정상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사고 이후 운하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을 다 통과시키는 데는 사흘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수로가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는 선박은 360척이 넘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은 어디까지일까요? 시위 희생자 장례식장에서 총격을 가하는가 하면 민주화 세력을 도운 소수민족을 공습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100명 넘게 학살했던 날에는 군부가 화려한 파티를 즐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13살 소년 사이와이안. 마을에서 뛰놀았을 뿐인데 군부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y are the killing not only the people, they are the killing the elderly, they are the killing the disabled people, they are the killing the people who are the underage. 군부는 시위 희생자의 장례식장에 들이닥쳐 총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군부의 만행은 점점 더 잔혹해집니다. 총상을 입고 신음하는 남성을 불타는 폐타이어를 향해 던졌습니다. 민주화 세력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소수 민족을 공습해 정글로 내몰았습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한 미얀마 여성이 공개적으로 규탄했지만 In my country, Myanmar, why are doing speak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시간에 호화 파티를 즐겼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최고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핑계를 들어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민주화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고 사망자는 450명이 넘었습니다. 시신이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도 많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거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하필 벽에 걸린 소화기에 불이 났군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찍힌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 그러면서 정작 모두가 똑같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버스에 하필 이런 글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안전은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인은 하필이라는 말을 비꼽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 하필이면 왜 당신이, 하필은 이유를 모르고 하필은 때로 전능하기도 하다. 우연은 급히 우연을 조립한다. 하필 우연과 비슷한 말이 공교롭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교는 만드는 솜씨가 빼어나고 교묘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듯 공교롭다는 말은 우연찮다처럼 우연과 필연을 동전의 양면같이 품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면 5%밖에 못 올리게 될 하필 그때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했고 한 달 뒤 재계약 기한을 앞두고 자기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공교로운 우연들이 합쳐져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계약은 불법도 아니었고 수사를 받을 처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즉시 그를 경질했을까요? 청와대가 이렇게 신속하게 나선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주택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은 임대차법의 그물을 공교롭고 우연찮게도 빠져나간 뒤에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강남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했던 전임 정책실장보다 훨씬 악성입니다. 대통령이 그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의 가방을 살펴보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들고 다니면서 소탈하고 욕심 없는 삶의 상징처럼 부각됐던 가방입니다. 그런데 그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겸연쩍거나 깨름직하지는 않았을지요? 옛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겸연쩍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훈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요즘 권력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어야 말이죠. 3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위선 전성시대였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지면서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습니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농도가 평소 대비 10배가 훌쩍 넘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진 않겠지만 오늘 쌓인 먼지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따뜻하겠는데요. 그래도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22도, 대전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